문장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법 요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문장 성분이랑 문장의 짜임까지 두 개 할 거고요. 문법 요소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터는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외워야 될 게 없어요. 외워야 될 게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너네가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단어까지는 좀 기억해야 되는 요건들이 많았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너네가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내용 간략하게 들어갈 거예요. 문장 성분 보면은 문장 성분에서는 주성분은 뭐 필수 성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은 뭐 수의적 성분이라고 해도 돼요. 수의적 성분이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야.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략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뉘는데 독립성분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쉬우니까. 독립성분 같은 경우는 독립어로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거야. 뭐 감탄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죠. 지금 철수야 이렇게 딱 부르는 말, 부르고 끝나잖아. 이런 것들이 독립성분, 독립어에 속합니다. 주성분에는 뭐 있어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네 가지가 필수성분, 주성분에 속하죠.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 주격조사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겠죠. 이가, 깨서, 에서 등의 주격조사가 붙어서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 가라는 복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보어가 되겠죠. 을을이라는 목적격조사 붙어 있으면 목적어가 되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외울 게 없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서술어예요. 내가 아이들 보고 문장 성분 나눠보세요 하면은 진짜 열이면 열. 내가 오늘 학교에 갔다 하면은 내가 밑에 주어, 오늘 부사어, 학교에 부사어, 갔다 서술 이렇게 나누거든요. 앞에서부터 끊어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주어는 생략이 너무 많이 돼요. 너네도 말할 때 주어 다 생략하잖아. 나도 말할 때 주어 많이 생략하거든요. 당연히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주어 생략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앞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고 게다가 이어진 문장이거나 아는 문장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문장 속에 문장이 또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앞에서부터 끊기 시작하면은 이 문장을 어디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항상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요. 서술어부터 찾아서 이 서술어는 서술어 자릿수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서술어 자릿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어. 지원아 먹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먹다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예요. 얘는 누가 무엇을 먹다 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먹다부터 서술어 찾고 이 서술어에 먹어서 누가 주어 찾고요. 무엇을 목적어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분명히 수식되는 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수식되는 말들은 다 배제하세요. 배제한 상태로 가장 큰 것만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너네 내가 단어 형성법 할 때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직접 구성 성분 얘기를 했었죠. 그 문장 성분 나누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덩어리로 우선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나눠주는 거야. 이따가 예문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다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주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세 자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해서 세 자리 서술어예요. 선생님 저는 서술어 자릿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워줘야 돼요. 내가 서술어 자릿수가 확신이 안 든다. 모르겠다 하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패턴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주다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야 내가 줬다 라고 하면은 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물 줬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한테 준 것도 아니면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든가 무엇을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너네가 주다가 몇 자리 서술인지 몰라 라고 하면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문장에서 추가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추가 질문이 100% 나올 수밖에 없으면은 그거는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인지 혹은 누구에게인지. 닮다 몇 자리 서술어야? 닮다. 철수가 닮았어. 철수가 닮았어라고 하면은 철수가 닮았어. 그러면은 추가절문 반드시 나오죠. 누구랑? 누구랑 닮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철수가 아버지와 닮았다. 이 패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얘는 아버지와는 부사어죠. 와가 뭐니까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격조사 다 외우라는 거야. 이런 거 잘 찾기 위해서는 격조사를 완벽하게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와 이거 접속조사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부사격 닮았다, 같다, 다르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부사어가 되겠고요. 그 경우에 분명히 부사어는 어디로 들어가? 아직 안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주성분은 아니야. 주성분은 아니더라도 뭐가 필요로 하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면 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부사어를 뭐라 그러냐면 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따로 명칭을 지어요. 필수 성분에 들어가진 않지만, 주성분에 들어가진 않지만 얘는 닮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해서 필수적 부사어고요. 다 들어가서 알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부사어뿐만이 아니라 관형어도 마찬가지예요.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의존 명사와 사용될 경우에는 관형어도 생략하면 안 돼요. 것 좀 줘, 뭐 먹을 것 좀 줘, 뭐 입을 것 좀 줘 해서 반드시 관형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서술어 자릿수만 너네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고, 본인이 나 어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입다? 입다가 몇 자리 서술어일까? 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전 찾으면 서술어 자릿수 옆에 다 나와 있거든요. 주어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무엇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까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나올 때마다 암기. 그 다음 부속 성분은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죠. 관형어 만드는 방법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관형어 만드는 방법 외워줘야 돼요. 관형어는 제일 먼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 옷을 샀다 하면은 품사로 따지면 새는 뭐야? 품사. 관형사죠. 옷, 명사, 을, 조사, 사다, 동사. 품사는 이렇게 나뉘어요. 문장 성분 나눌 경우에는 항상 여기 뒤에부터 찾으라 그랬죠. 샀다, 서술어. 누가? 주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 생략은 흔합니다. 뭘 샀어? 옷을 샀다. 목적어 어떤 옷이야? 새 옷을 샀다 하면서 관형어. 문장 성분이라는 건 항상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품사가 관형사가 그대로 뭐가 됐어요?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언 어간.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이 패턴도 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계속 시제하면서도 보고 계속 봤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어 형성하면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하면서도 많이 했던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쁜 옷을 샀다. 품사는 항상 기본형으로 보는 거니까 품사는 뭐예요? 예쁘다가 기본형이죠? 형용사예요. 품사는 형용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기능이에요? 예쁜 옷.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뭡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인다. 세 번째 방법은 체언에 관형 격조사를 붙인다. 관형 격조사 뭐 있습니까? 의. 관형격 조사 의가 있죠. 의. 그래서 이 얘는 뭐예요? 학교의 자랑. 이런 패턴이겠죠. 너는 학교의 자랑이야 라고 할 때 학교라는 체언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얘 전체가 뭐? 자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잖아요. 이 패턴입니다.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그것 또한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의 책이야. 책은 책인데 누구? 나의 책 하면서 뒤에는 책을 수식하게 돼요. 관형격 조사 붙으면.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 뭐다? 관형어다. 관형어다. 네 번째.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쉬워서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좀 복잡하게 그 명사절로 간혹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체언 플러스 체언.
체온 플러스 체온일 경우 앞체온이 뒷체온을 수식해주는 관용어의 기능을 하게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시골 풍경. 나는 항상 시골 풍경을 예로 드는데 쉽잖아. 이런 거 보면은 풍경은 풍경인데 무슨 풍경? 시골 풍경. 같은 패턴이고 쉬운 패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도 동일해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도. 관용어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겠죠. 매우 빠르다, 빠르다 서술어. 매우가 빠르다 꾸며지고 얘는 부사어. 품사도 부사인데 문장 성분도 그냥 부사어예요. 두 번째는 용언 어간에 뭘 붙일까? 부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면 되겠죠. 부사형 전성 어미, 넌 참 예쁘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쁘다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의 어간인 예쁘에다 개라는 걸 붙여서 예쁘게 웃는다. 웃기는 웃는데 어떻게 예쁘게 웃어요. 그래서 웃는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어가 되겠죠. 세 번째는 체언에 뭐가 붙을까? 체언에 뭐가 붙을까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논다라고 했을 때 논다라는 서술을 꾸며주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놀아. 놀기는 노는데 어디서? 운동장에서. 에서라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아 이거 부사어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돼요. 부사격 조사는 어떠하다? 많다. 그쵸? 부사격 조사는 많다 그랬어요.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뭐 해달라? 외워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장 성분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게 다예요. 할 게 없지. 그 다음은 문장의 짜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 좀 기다려줘요. 네, 알겠어요. 네, 문장의 짜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학년, 오전에 3학년 수업을 하는데 문법 문제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질문이냐면 체언 플러스 체언일 경우 앞체언이 뒷체언을 수식하는 관용어 기능을 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근데 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고 국어는 계속 1등급이 나오기는 해요. 물론 자꾸 엉뚱한 데도 틀려서 나한테 되게 많이 혼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등급 유지는 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틀리더라고. 엉뚱한 부분에서 틀린다는 애들은 대부분 그런 패턴이에요.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대체로 언어적 감각이라든가 뭐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아. 그래서 풀기는 풀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빈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오는 빈틈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필요한 3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채우기가 힘들어요. 3학년 과정에서 다시 기초부터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도 걔가 틀리기 전까지는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파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을 경우 너 이거 몰랐어? 이거 1학년 때 하는 건데? 이거 당연히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할 때 그냥 어차피 아직까지는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대강하지 말고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블럭 와르르 무너지듯이 너네 젠가하지. 젠가 밑에 이렇게 빼고 와르르 무너지듯이 괜찮은 것 같고 요만큼 쌓여있고 점수도 이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그냥 성적 뚝 떨어져 버려요. 그 한순간이 항상 대부분 언제야? 수능. 그 한순간 뚝 떨어지는 게 수능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수.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 재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뚝 떨어진 점수대로 맞춰서 그냥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비워버리면 차라리 이쪽 부분을 아예 모른다 하면 그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중간중간 비워버리면 어느 부분이 비었는지 몰라서 정말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점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니까
에이 그래도 되겠지.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운 좋으면 잘 수능까지 유지가 돼요. 운 나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문법도 개념 설명하거나 했을 때 외워야 되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 정도면 진짜 많지 않은 거거든요.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씩 채우면 되니까. 문장의 짜임 보면은 문장의 짜임이라는 건 우선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면 겹문장이에요. 혼문장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날이 맑다, 하늘이 파랗다 한 번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문장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겹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와 뭐? 뭐와 뭐?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어쩌고 저쩌고라니 너무 대강이잖아요. 네, 이어진 문장, 그 다음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져요.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그러니까 이어졌다는 얘기는요. 주어, 서술어 나오고 또 주어, 서술어 이 관계가 그냥 주어, 서술어 이렇게 연결이 계속 쭉쭉쭉쭉 된다는 거예요. 길게 연결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있을 때 대등하게 이어져 있을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얘기는요. 앞과 뒷 문장이 크게 연관관계가 없어서 순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서로만 생각하세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미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미 변화 없으면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나는 나중에 커서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다이어트도 하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거 뭐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다이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왜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굉장히 조금 얘가 좀 그렇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을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비문이 돼버려요.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의미 완전 달라지고 문장도 이상해지죠. 이런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보통은 원인과 결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선후 순서가 명확하거나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이건 어때?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어서 집에 왔다. 안 되죠. 그래서 선후 관계가 있거나 원인과 결과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는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서 바꾸는 게 가능하면 대등하다. 바꾸지 못하면 종속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쉬워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문장의 짜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는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라면 아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라는 큰 문장 안이 있는데 그 속에 또 어떻게? 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이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요 속에 폭 안겨있는 아이들을 뭐라 그래?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래서 어떤 절이냐, 안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아는 문장은 구분이 되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제일 먼저 명사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런 식으로 절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표지가 있어요. 명사절을 나타내는 표지는 뭐냐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음이나 기가 명사절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관형절은 관형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 같은 경우가 붙어 있으면 관형절의 표지예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어떤 표지 가지게 되냐면 이 아니면은 뭐뭐하도록 아니면 뭐뭐하게 이런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으면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인용절은 철수가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하면서 직접 인용격 조사, 이거는 조사예요. 그리고 철수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 하면서 이런 조사. 얘네들은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그리고 인용 부사격 조사. 이런 표지들이 나타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서술절은 표지가 없습니다. 서술절은 표지가 없어요. 문장 구성과 내용 보고 판단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사절 예.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 서술어, 주어는 생략했습니다. 누가 기도해? 그러니까 비가요, 이게 주어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서술어 찾았으면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주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기도해?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돼요. 직접 구성 성분처럼 어떻게 크게 나누라고 했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비가 오기, 기,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 있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오다, 서술어, 비가 주어, 이렇게 돼.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절이 되죠. 그 명사절에는 어떠한 격조사가 붙는지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다 달라져요.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목적어가 됐죠. 이런 패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오므로 참 다행이다. 가뭄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비가 오므로 그 걱정이 다 해소되었다. 이런 패턴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행이다, 서술어. 주어는 생략됐고요. 비가 오므로, 으로라는 뭐가 붙어서 부사격 조사가 붙었죠. 이 전체는 뭐예요? 부사어예요. 근데 그 부사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비가 옴,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명사절이 있는 거예요. 오다, 서술어, 비가 주어.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에는 어떤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가끔가다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오기, 뭐 이렇게 밑줄 쳐. 이상하게 밑줄 쳐. 오기를 이거는 목적어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오기를, 이거 목적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기를, 선생님 이거 오기를 르리안 목적격 조사했으니까 오기를 이거 목적어예요? 라고 나한테 묻는 애들이 있거든요.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부터 끊으라는 거야. 오기를 무슨 목적어야? 비가 오기를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오다는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관형절 패턴 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었다, 서술어. 뭐가? 꽃이 피었대요. 주어. 무슨 꽃? 예쁜 꽃 하면서 얘는 관형어가 되네요. 마치 얘는 혼문장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혼문장 아니죠? 그쵸? 얘도 절이에요. 무슨 절? 꽃이 예쁘다,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쁘는 뭡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꽃이는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꽃과 꽃 어때? 반복되죠? 아는 문장에 똑같은 말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성분이, 절 속에 있는 필수적인 성분이 생략된 절을 무슨 절이라 그러냐면 관계관형절이라 그래요. 관계관형절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절을 나타내줘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뭐처럼도 보여요. 혼문장처럼도 보이니까 착각하기 쉬워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그냥 동사나 형용사가 사용되잖아? 그럼 걔네는 무조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서술어가 될 수 있으니까 패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인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돼요. 생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오늘에서야 네가 떠난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알았다, 서술어,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겠죠. 뭘 알아? 네가 떠난 사실을 알아. 사실을, 목적어.
어떤 사실? 네가 떠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떠난 이 사실을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어이고 그 관형 안에 떠나다 서술어 네가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고 이 관형어는 관형절의 기능을 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때 네가 떠나다 생략된 성분 있어요? 없어요. 떠나다는 한 자리 서술어거든. 이렇게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그거는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 왜 동격 관형절이라면 이렇게 생략된 성분이 없을 경우에는 항상 뭘 꾸며줘? 사실. 꾸며주는 체형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관형절을 동격 관형절,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부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얘가 요거 쓸까?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했을 때 내린다 서술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주어 어떻게? 소리 없이 내려요. 그래서 얘가 부사어 기능을 하는데 부사어 안에 가만 보니까 없다 서술어 뭐가? 소리가 없다. 가라는 주격조사는 생략했네요. 왜? 격조사는 흔하게 생략되니까. 없어. 뭐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뭐다? 부사절이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들어가 있어요. 인용절은 아까 말로 한 걸로 그냥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철수가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무슨 인용?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격 조사는 라고를 사용합니다. 따옴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수가 집에 간다고 했다 하면서 한 말을 그대로 따오진 않았죠. 정리를 했죠. 그거는 간접 인용격 조사인 간접 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용절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말하면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했잖아요.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는 뭐? 부사어로 찾아주면 돼요.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술절. 서술절은 표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중 주어의 구문처럼 보여요. 이 책은 재미없어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재미없어 하면은 항상 끝에 있는 서술어부터 확인하라 그랬어요. 없어 서술어 뭐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가라는 주격조사 내가 생략해놨습니다. 왜? 익숙해지라고. 생략된 거에서 너네가 주격조사뿐만 아니라 격조사를 계속 넣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요. 뭐가 없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라는 주격조사 생략됐네. 주어. 책은 주어. 어때요? 책은 없는 게 아니라 책은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전체가 무슨 기능이에요?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라 그러면 돼? 서술절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책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패턴이야? 주어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오고 서술어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중 주어처럼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표지는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파악하세요. 철수는 손이 크다라고 했을 때 크다 서술어. 철수가 큰 거예요? 손이 큰 거예요? 손이 큰 거죠? 주어. 철수는 이란 주어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손이 크다 전체가 서술어예요.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뭐다? 서술절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문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